시에는 꽃이 왜 피고 또 꽃 색깔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은 왜 필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간단하죠. 종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 나가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려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꽃이 피는 그 시기에 따라서 장일식물이라고 있고 단일식물이 있고 중일식물이 있는데 대개 지금 벚꽃이라든지 또 개나리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봄에 피는 꽃들은 낮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특히 대표적인 장인식물은 해바라기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봄에 피는 꽃을 장인식물이라고 그러고 가을에 피는 꽃들은 이제 주로 밤이 길어지는 것이죠. 낮이 짧고 이런 것들 국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일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밤낮의 길이하고 관계없이 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중인식물이다라고 이제 구별을 합니다. 꽃의 색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색소인데요. 꽃잎 속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색소가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토시아닌하고 카로티노이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주로 붉은색과 푸른색, 이렇게 붉은색과 약간 푸른색을 띠는 그런 색소고, 카로티노이드는 개나리처럼 노란색이라든지 주황색 계통을 띠는 그런 색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잎을 나타내는 녹색, 그다음에 흰 꽃이 많이 있는데 그 흰 꽃의 성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본이라는 색소, 이런 색소인데 대표적으로 안토시아닌하고 카로티노이드가 꽃잎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것 이제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색소의 비율에 따라서 특히 결정적으로 많은 작용을 하는 게 바로 pH, 산성도인데요.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는 산성이면 이렇게 붉은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카리성이면 이렇게 푸른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푸른색이 되는 건데, 상당히 많은 꽃들이 토양이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국이라든지 나팔꽃은 그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꽃의 색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곤충을 불러들여서 또는 새를 불러들여서 그 씨앗을 맺고 수분작용을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곤충이 그 수분작용을 해주는 충매화 또는 새가 수분작용을 하는 조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들이 이제 이와 같이 그 꽃의 색깔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색이 많은 이유는 벌들은 우리 사람하고 빛을 수용체, 우리는 빨주, 노초, 파란보를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벌들이나 곤충들은 광수용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적색이나 녹색, 청색도 다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들이 특히 이렇게 하얀색을 띠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노란색과 하얀색을 띠는 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약간의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이렇게 흰 꽃을 피는 나무가 많은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곤충들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이 쳐다봤는데 그런 관계다라고, 꽃가루 가지, 그러니까 수분 작용을 이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흰 꽃들이 봄에서 여름까지 쭉 피고 있는 건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이런 조팝나무 많이 피어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조그만 사과처럼 피는 산사나무나 산딸나무,
딸기처럼 열매가 맺리죠. 팥배나무, 뭐 고추나무, 마가목 이런 것들이 피게 된 전부 흰색이어서 구별이 어렵지만 이파리 모양이나 열매 모양을 나중에 보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에만 피는 꽃을 우리 달맞이꽃이라고 그러는데, 달맞이꽃이나 뭐 밭꽃이나 하늘타리꽃, 앞에서 하늘타리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은 밤이 되면 활짝 피고 낮에는 오물인데, 이것은 이제 그 꽃이 수분작용, 곤충의 행동과 관계도 있고요. 또는 광합성과 호흡량에 관계돼 너무 빛이 많이 쪼이게 되면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꽃은 아니지만 다람쥐 중에 달맞이는 낮에 거꾸로요. 이거는 낮에 이렇게 활짝 피고 겨울에 이런 같은 달맞이 꽃이지만 그런 역할도 완전히 다른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꽃 모양이 비슷해서 달맞이꽃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일주기성 리듬이라고 그렇습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핀 꽃, 봄에 피는 꽃들은 대부분 이런 이파리보다는 꽃이 먼저 피는, 이건 앵두꽃인데요. 이거는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는 이파리가 달려있지만 광합성을 해야 열매가 양분이 쌓이겠죠. 포도당이. 되게 벚꽃, 자두, 살구, 매화, 뭐 목련, 진달래, 개나리, 생강나무, 뭐 산수유, 이게 지금 이제 피는데요. 그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광선의 영향, 햇빛의 영향에 따른 것이 가장 큽니다. 그에 따라서 계절별로 피는 꽃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피는 것입니다. 햇빛과 온도 두 가지 영향을 받아서 꽃이 언제 피냐, 또는 이파리가 먼저 피냐, 꽃이 먼저 피냐 정해지는 것이죠. 대부분 꽃이 먼저 피는 꽃들은 겨울 동안에 꽃눈을 가지고 있어요. 꽃눈을 겨울에 만들어요. 그래서 벚꽃을 보면, 가을철에 보면 제일 먼저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제가 겨울을 이겨냈을 때 포도당이나 이걸 농축시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꽃눈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물 같은 걸 잘 이제 조절을 해서 겨울을 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온도가 올라가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그널이 주어지면,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매화나 벚꽃의 차이인데, 큰 차이는 매화는 이 줄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꽃자루가 짧아가지고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벚꽃은 확대된 건 뒤가 있지만, 이 꽃자루가 길어서 꽃이 이렇게 길게 늘어떨어져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매화는 아주 흰색이, 물론 홍매화도 있지만, 흰색은 좀 흰색에 가깝고, 벚꽃은 약간 연한 분홍색에 가깝다. 가장 큰 차이는 두 개 다 장미과에서 꽃잎도 5장 비슷해요.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화는 약간의 가시도 있고요. 꽃자루가 짧고요. 꽃자루가 긴다는 차이가 뚫지 구별할 수 있고, 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산수유나무와 생강나무예요. 근데 이제 대개 산수유나무는 낮은 산기슭, 그 다음에 우리 정원수 쪽에 산수유나무 많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 이제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열매가 열리는 게 특징이죠. 이런 게 이제 산수유나무인데, 근데 이제 생강나무는 두 개가 과가 틀려요. 생강나무는 이 줄기가, 산수유는 굉장히 거친데 생강나무는 이게 좀 부드럽게 약간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생강나무는 이걸 깨물러 보면, 줄기나 잎을 깨물러 보면 생강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진달래와 철쭉인데,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참꽃이고 빨리 핍니다. 이것은 꽃이 먼저 피는 것이고, 철쭉은 되게 잎이 먼저 나거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늦게 피죠. 진달래는 이미 피어 있는데, 철쭉은 아직 안 피어 있어요. 곧 이제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선나무인데 개나리와 비슷한데 하얀색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이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순천이나 광양 가면 매운탕이라든지 또는 갓김치에 보면 향기가 이상한 향기가 나죠. 이상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 향료 냄새가 납니다.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런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제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줄기나 잎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좋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약초와 향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산초나무는 이렇게 잎에 이렇게 톱니 모양이 있고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시가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게 특징이고, 초피나무는 잎에 톱니 모양으로 거칠죠 이렇게. 그리고 가시가 이렇게 양쪽에 마주나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산초와 초피 구별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가면 이렇게 그 청밀의 덩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떡집에 가면 만개떡이라는 걸 팔아요. 이 이파리, 청밀의 덩굴 이파리에 그 떡을 싸서 이렇게 주는 떡이거든요. 떡이 여름철에 쉽게 그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싸서 주는 그런 그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청가시 덩굴은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데 이파리가 여기는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하트 모양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뼈 쪽에 나와 있는 특징이 있죠. 꽃이 없어서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게 꽃이에요. 열어보면 이렇게 작은 꽃들이 많이 달려있고, 맨드라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잎 모양의 차이가 왜 벌어지냐. 자연 나가면 수많은 그 식물들의 잎이 뭐 동그란 모양 또는 뭐 갈고리 모양, 그 다음에 바늘 모양, 뭐 여러 가지 모양, 또 이파리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이게 한 가지 잎이거든요. 그런 또 이파리가 또 큰 거, 작은 거, 굉장히 많은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환경이나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파리 넓은, 그 겨울이 길고 추운 시베리아나 좀 그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있는 나무들은, 자작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파리를 넓게 했다가는 수분을 빼앗기고 또 겨울에 얼어 죽기가 쉽겠죠. 그래서 나뭇잎의 되게 침엽수들, 나뭇잎 뾰족하고 좁은 게 특징이에요. 소나무처럼. 이런 햇빛이 별로 없고 건조 지역에서 최대한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것이죠. 북유럽 같은 데는 뭐 오후 4시만 되면 겨울철에 캄캄해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더운 지방은 되도록이면 잎이 넓어야 되겠죠. 잎이 넓어야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수분이나 열이 그 나무 속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몸 속에, 세포 속에. 그럼 이것들을 배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잎에 많은 구멍들 뚫려 있어요. 이것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런 적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독일의 식물 육종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면 그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서 그 톱잎을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잎의 형태를 조절하는 어떤 유전자적인 역할들을 한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잎을 만들어내는, 잎 모양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단백질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잎의 모양은 이렇게 뭐 23가지를 이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원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민들레형,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뭐 일일이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식물의 상생과 경쟁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아까 생태 교란식물도 이야기했고, 식물들의 꽃을 언제 피우냐, 또 이파리 모양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들은 전부 그 지방에, 그 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도록, 여러분들 그 칡덩굴에 그 칡덩굴 잎을 한번 봐십시오. 이파리를 보면 어떤 것은 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세 개로 갈라져 있는 것들은 자기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람이 그
손상을 바람이 빠져나갈 수 좋게 만들게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은 자기가 그 성장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잎의 모양이라든지 꽃의 피는 시기라든지 꽃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그 생태계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주고 또 각종 그 양리작용하는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또 목재라든지 또는 식량, 식물, 그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생태 서비스가 곧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그 식물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적정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많은 꽃들이나 식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게, 멸종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식물을 선진국은 잘 보존하고 그 물질 성분들을 잘 추출해서 그 부가가치를 누리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선진국만 돈을 벌면 안 된다. 원래부터 그런 나무나 식물을 가지고 있는 원산지의 그 국가들도 일부분의 그 돈을 할당을 해줘야 된다, 분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ABS라는 그런 협약이에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특정한 성분, 아까 뭐 타미플루 성분이 그 중국의 원료가 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것들을 그냥 만들면 됐지만 이제는 중국과 이걸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뭐 1%, 0.1%의 지분을 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생산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어떤 자연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시, 2차시, 3차시를 통해서 식물들의 이용 사례를 알아봤어요. 약재나 폐기물 처리 제품에 응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식물이 계절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는, 꽃을 피우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는 식물들의 계절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남조류가 역할을 했다 식물인, 그다음 덩굴식물에서 배우는 상생과 갈등을 가지고 특히 그 타감 물질에 대해서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꽃을 피우는 이유나 잎모양이 차이 나는 이유가 특히 이제 환경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하식물과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차시에서는 식물의 상생과 경쟁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에 4주차 제4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